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가 경제다 시간이고요.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제안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그리고 이정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이전 정부까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차기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또 이제 각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관련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서 두 분의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좀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북 정책 얘기하면서 이제 맨 뒤에 병역 문제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문제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근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그전에 이 정부였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어땠는지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세요? 어떤 정부의 그 대북 정책,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겠지만 대북 정책은 안보 정책은 그 전 정부의 유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나쁜 방향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하고 좋은 방향은 좋은 방법은 또 이제 계승을 하는 것인데 그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굉장히 그 이 민주당 정권들의 어떤 그 이 대북 정책 중에 가장 직접적이었다. 즉 뭐 김정은 그 위원장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동원을 해서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이 벌렸고 또 그야말로 뭐 그 전 세계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회담들이 이어졌고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으나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북한이 평화 정책을 얼만큼 진실성 있게 했느냐라는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다. 저는 윤석열 정부로 지금 그 정권이 교체되는데 부동산 정책을 첫 번째로 많이 꼽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근데 안보 정책의 실패도 저는 어느 정도는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들떴어요. 실제로 막 뭐 그 김정은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나오나 보다.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발사를 보면 그 박근혜 정부보다 더 집중됐던 적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면 그럼 뭘 했을까 보면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안보와 관련된 국무장관이라든지 일기에서의 그 안보 보좌관들이 입을 모아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거추장스러웠다. 이런 회고록에 그런 많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그냥 끼어들었다. 그건 뭐 김정은 위원장도 중재자 역할을 괜히 하려고 했다라고 비난을 많이 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할 바에야 실제로 한미 동맹에 그만큼 어떤 그 공을 들였느냐 사실 못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한미 동맹을 더 공고화했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역대 어떤 정부에서 볼 수 없는 즉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우리나라 정부에 약속은 했어요. 만약에 이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략 자산을 해주겠다. 믿어라. 근데 믿어라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을 제시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 아까 바이든 정부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나토에 준하는 뭐 나토까지는 아니지만 나토에 준하는 최소한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를 이 한반도의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상의하겠다. 그리고 2+2 회담을 정례적으로 열어서 뭐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어떤 공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나토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2+2 회담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실제로 2+2 회담을 계속 지탱한 건 저는 성과였다라고 봅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 보장을 확약을 받은 것이 성과다. 구체적인 안보 보장. 여기서 이제 쟁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른 의견이실 것 같은데. 눈을 계속 깜빡이시더라고요. 말씀 주시죠. 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셨던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
소통하는 거는 완전히 끊겨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남북한이 아니고 유엔사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국 JSA죠. 거기 북쪽하고 연결하는 전화기 핑크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게 끊겼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이제 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보의 기반이 군사력이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이 안보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보는 양손이 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물풍선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행사하는데 공교롭게도 떨어져서 그때 폴란드 대통령 왔을 때 그게 그랬었나요? 상당히 좀 망신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무인기에 용산이 뚫린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 6위권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제 한미동맹 북한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이른바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거는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해왔다. 그래서 이런 세밀하게 한 부분들 뭐 이렇게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는가? 이건 얼마든지 많은 그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걱정한 사례가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6월에 당시에 이제 필립 골드버그 대사죠. 그 양반이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기를 희망한다. 관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미국 팟캐스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전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 그게 이제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상당히 불안한 혹시 국지전, 뭐 전면전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국지전을 걱정하는 3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우려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거는 한번 재발론하시고 일단 넘어가시죠. 참담했던 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참담했는데 하나는 만달리즘이라고 있죠. 문명을 파괴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이었어요.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개성공단 건물입니다. 그렇죠. 수백억의 자산이에요.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린 생중계로 생중계는 아니지만 녹화방송으로 봤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냥 폭탄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탈레반들이 파키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상을 대포로 쐈을 때보다 바미안 속불. 예, 그건 다른 나라 얘기죠. 전 그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아니, 당시 정부가 그때 비판했습니다. 한 비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삶은 소대가리로 대답이 되돌아왔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표현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요. 그 표현이 사실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의 어떤 자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한 것을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조롱만 당했어요. 아까 그렇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도 그게 더 참담했고 윤석열 정부의 이 표현 말씀하셨지만 대북 전단이 남북 관계의 그러니까 완전한 무슨 트리거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위험적인 어떤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 대사가 그것을 언급했다고 그래서 미국이 그 문제를 우리나라한테 그 문제 해결하세요라고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어떤 그 의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2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아니 대북 정책을 전부 다 잘했다. 뭐 안보가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나마 제가 평가하는 게 워싱턴 선언이거든요. 네. 그건 그 이전 정부에서도 민주당 정부에서도 사실 민주당 이 정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걸 굉장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확답을. 이 문서상으로 확답을. 그런데 단 어떠한 공화당 정부도 어떤 민주당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회피만 했다고 민주당 그 정책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그때 이 안보 정책을 토론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 성문화한 것, 그러니까 명문화한 것, 근데 그것을 어쨌든 한국 정부하고 상의하겠다 또는 결정적으로 통보하겠다고 한 건 사실은 굉장히 그 발전된 진화된 약속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그 평가를 너무 박하게 주시는 건 좀 섭섭합니다. 네. 일단 그 미국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뭐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식은 공유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한미 관계를 좀 질적으로 다르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나? 아니면 잘못된 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한미동맹은 굉장히 굳건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한테 어떤 때는 우리나라 헌법보다도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모든 정부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이 났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난 다음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델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한국 방문해가지고 그 봉화마을 찾아간 거는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미 동맹이 민주당 정부 집권했을 때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의 정책 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북한이 그렇게까지 난폭하게 나오는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니 잘못한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이제 어려움이 이 선생님도 당연히 이제 공유하실 부분인데 그런 북한하고 상대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쉬운 게 욕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욕하면은 가장 쉽습니다. 근데 때로는 욕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지만 또 풀어나가야 되는 상대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서부터 두 분께 여기서부터 차기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평가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를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저는 공유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아요. 이게 뭐 무조건 100% 잘했고 100% 못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차점이 많아야 돼요. 점점. 그게 이제 절대로 안보와 관련돼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안보에 대한 비판은 그런 점에서 저는 공유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겁니다. 뭐 무조건 평화만 외치고 무조건 안보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쭉 지켜오는 걸 봤을 때 북한이 과연 민주당의 진정성을 얼마큼 받아줬느냐는 거예요. 난 민주당이 진정성 있다고 봅니다. 역대 뭐 노무현 대통령 특히나 진정성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청와대에서 자주파들이 너무 좀 미국에 거슬리는 어떤 발언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건 진보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단안을 내리고 그건 한미동맹 때문에 사실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만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뭐가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정부든 우리나라의 뭐 한나라당 계열의 정당이든 간에 어느 정당의 정권이 있든 상관없이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해왔다. 핵이 뭐 민주당 정부에서 갑자기 멈췄다가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 갑자기 그냥 뭐 핵을 개발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의 유흥이
핵을 그때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핵 좀 공유해 달라 했을 때 스탈린이 그야말로 갖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의 유언이 그겁니다. 핵을 꼭 완성시켜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사실 김정일과 김정은이 대대로 그냥 이어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했던 건 이거예요. 게임 이론에서 tit for tat, 게임 이론에서 즉 한 가지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응징을 해야 되고, 한 가지를 잘하면 두 가지에 보답을 해줘라. 그러면 그게 게임이 돼서, 아까 그게 서로의 어떤 상대가 돼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오지만 내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두 배가 돌아오는구나에 대한 게임을 정립해야 되는데, 지금 잘했건 못했건 무조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손잡아야 돼. 굴욕도 참아야 돼. 이거는 더 양보해야 돼. 이게 너무 조금 균형추에서 너무 오래 간 게 아니냐, 기울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걸 확립시키자. 북한한테 확실하게, 이게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겁니다. 네네네. tit for tat. 즉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줘라. 잘한 것을 저쪽에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벌을 준다. 이건 그렇다면 전 국내 정부 응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그러면은 예. 다음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승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저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3년 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3년 전에 2017년과 2022년의 안보 정책과 지금의 안보 정책은 약간 달라요. 한미동맹 1번으로 한미동맹 공고히 하고 2번으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대북 정책도 물론 그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평화를 다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 육자회담 하던 시절과 달라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티포텟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 딱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티포텟을 해야 될 국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티포텟을 하면 안보 딜레마를 만듭니다. 안보 딜레마가 뭐죠? 그러니까 나의 방어가 적에게는,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위기가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쌓여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바로 대응하고 상호주의식으로 나가면 이게 아주 고착화된 적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화적이라고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그 다음에 이런 토론할 때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역대 민주당 정부가 이른바 보수 정부들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민주당 정부도 계속 해왔다. 계속 해왔습니다. 말은 강하게 안 했지만 네. 민주당 정부가 노무현 힘은 더 정부 축적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 평균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년간 8%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요 부분은 짧게 요 티포텟 원론보다도 저쪽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니요. 티포텟을 저쪽에서 도발을 하면 이쪽도 도발한다가 아니라 응전을 한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잖아요. 대북 제재가 티포텟이죠. 저쪽에서 핵을 발사하거나 핵을 개발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면 그만큼의 고도화된 그런 응징,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계속 해오는 것, 이게 이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무슨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티포텟 때문에 지금 제가 잊어먹었는데, 적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민주당 정부가 거기에 대한 민주당 정부도 국방비 훨씬 많이 썼다. 국방비가 많이 써진다는 것 인정합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기억이 나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현무2 그 발사하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서로 대화가 없을 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길을 들이려고 진짜 김정은이 어마어마하게 도발을 많이 했어요.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2였을 거예요. 그때 현무2 딱 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쨌든 이런 대칭
적인 그런 그 전략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뭐 군사비를 줄였다라고 저는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비대칭 그러니까 대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는 건 맞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 파워로서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뭐 순위에 들어가잖아요.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대칭이라는 거죠. 핵과 관련돼서는 뭐 어떠한 재래식 무기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현무에 말씀드렸지만 현무 5가 있어도 그건 핵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핵과 관련돼서의 위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T4텟이 아니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핵은 사용하지 아니한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그런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핵과 관련된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 가는 측면은 군사비를 뭐 줄였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전제로 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측면이라는 겁니다. 대북 정책 스탠스 얘기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두 분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차기 대통령이 취해야 될 스탠스라는 거를 얘기함에 있어서 T4텟 원칙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절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엄청나게 군사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현무 발사하고 그다음에 대북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 지금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문재인 힘에 의한 평화라고 검색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걸 넘어가가지고 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주둔비 뭐 강하게 지금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 자주국방 해야 되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평시작전권 우리 군한테 있는데 전시에는 연합사에서 한미연합사에서 이 작전권을 갖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냥 자주국방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사실 잘못된 어떤 인식 중에 하나가 전시 작전권에 대한 폐해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제가 이건 진짜 부적절하다라고 본 영화가 감기라는 영화였는데 그게 바이러스 막 이렇게 퍼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감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위력적인 장혁 씨 나온 저 주인공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코로나19보다 더 몇백 배의 정말 위력이 있는 그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어떤 그런 그 운동장의 분당 시민들을 전부 다 일단 저기를 해요. 가둬요. 그러니까 뭐 저도 봤습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리얼하다. 리얼할 수 있다. 격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공군 전투기가 날아가요. 그러더니 거기다 폭격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미국 대사를 이렇게 합니다. 전시작전권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프로파간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전시작전권 그게 전시입니까? 그리고 뭐 미군이 갑작스럽게 그 폭격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죽일 수가 있다. 이게 전시작전권을 굉장히 호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전시작전권 말 좋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자존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미군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퍼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싱이라는 사람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1차 대전 때 그 육성 장군 최초의 그 대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1차 대전에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이 우습게 본 거예요. 미군이 그러니까 세계 대전에 참여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립주의였다가 이제 개입주의로 바뀌는데 그때 퍼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그냥 우리
그러니까 그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시킨 대로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미국군은 그 어떤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작전권을 다 미국이 갖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릅니다. 그 이후에도 이것이 이제 퍼싱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자고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갈까요? 제일 먼저 대칭적으로 가려면 우리도 물론 현무 쏠 수 있지만 미국의 전략 자산이에요. 아시다시피 B-52랑 B-2랑 폭격기들 날아가고 F-22 스텔스 날아가고 항공모함 날아가고 해서 초기에 저쪽에서 핵을 쏘는데 물론 한두 방이 날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팔 잘라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우리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미 전략 자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이 100기가 없다면 지금 100기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없다면 사실 전략 자산 필요 없어. 미국 없어도 돼가 되지만 100기의 핵 무기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그 F-22랑 B-52랑을 우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보죠. 민주당 일부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 세계의 경제가 상위권이고 뭐 이런 군사적인 상위권인 나라에서 전시 작전권을 안 가진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 팩트 체크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전시작전권, 미국, 그러니까 나토 있죠. 사령부, 사령장관한테 있어요. 그 사람 국적이 어디입니까? 미군이에요. 왜? 그들도 소련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 나토 안에 있는 그 전략 자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그 각 나라한테 안 줘요. 전시가 되면 미국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전시작전권을 이양한다. 아까 다 내줬다라는 건 호도가 됐다라는 일단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 자산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은? 전작권 전환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그것만 해도 뭐 제가 보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토론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저는 이제 요새 얘기를 보면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라는 거를 국방부에다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은 뭐냐면 전 세계의 미군은 본토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동북아에 있는 미군 포함해서 미군들은 중국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 얘기를 하면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방어할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을 내렸습니다. 근데 자체적이라는 게 한국이 그렇죠. 알아서 네. 그런 지침을 내린 걸로 9쪽짜리 지침을 내렸는데 아직 이제 전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 국방차관 된 엘버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이런 피트 헤그세스는 원래 이제 미국의 폭스뉴스 진행자고 중령 출신이어가지고 완전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장관은 또 이제 원래 기업인 출신이고 그래서 이 엘브리지 콜비가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리고 인터뷰 이런 데서 한국군은 이미 자체적인 능력을 충분히 가진 군대다. 그래서 신중하게나마 전작권을 한국한테 넘기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게 이제 정립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작권 문제는 이전에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크게 화제가 되고 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환수 의지도 있었지만 미국이 전 세계 미군을 전략 기동군으로 만들겠다. 이른바 이제 지금 이제 우리한테 다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로 오는데 이런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기본 이 시각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엘브리지 콜비나 피터 헤그세스가 얘기한 것들하고 맞물려서 한다 그러면 어쩌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권 전환 문제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대단히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상황 이런 걸 아주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자권 전환 현실로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확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 같은데 짧게 헤그세스 말씀 얘기는 네. 사실 충격적이거나 갑작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략적 유연성 말씀하셨지만 그건 미국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대한 그렇죠. 정부마다 그렇잖아요.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윈윈이냐, 뭐 아니면 한쪽에 치중하느냐, 이건 그렇죠. 계속 이어져 왔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전략적 유연성을 제일 처음 어쨌든 미국과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한반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사단 얘기입니다. 주한 2사단. 즉, 지금 오키나와 기지도 있고 고항 기지도 있지만 거기 지상군이 2사단 같은 지상군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공군입니다. 공군 폭격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상군이 제일 대만에 투입돼야 될 때 어디가 갑니까? 2사단이에요. 그럼 2사단을 뺐을 경우를 상정해서 각 그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사실은 어떤 딜로 생각을 하고 미국 정부하고 전략적 유연성 얘기를 제일 처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만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 한반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헤그세스나 혹은 콜비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지금 대만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 세계의 미군들은 다 전략 기동군이다라고 한 표현이 을 이해해야 되고 트럼프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뭐든지 다 비즈니스로 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핵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1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핵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미국 조야가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핵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바로 주미 대사가 넘깁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핵 얘기했다더라. 그래갖고 정말 탈탈탈탈 들들 볶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1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국 핵 개발할 수 있어. 그것도 CSIS나 혹은 그 미국의 그 싱크탱크를 빌려서 또 지금 콜비도 그런 얘기했어요. 콜비도 당시에 그러니까 그 VOA 그 한국 방송에 나가갖고 일본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네. 일본과 우리는 한국 핵 개발 생각할 때도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나중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핵 전자권 이양의 어떤 여러 가지 틀 속에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는 핵 개발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사실상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실은 토론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 대비가 돼갖고 1시간 이상 지금 사실 얘기가 돼야 됩니다. 네. 거기다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는 특히 전자권 문제라든가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라는 거는 특히 이제 전자권 특히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혹시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루돼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네네. 이게 기본 관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 이 문제하고 관한 관점은 어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전자권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연루 문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입장을 정해놓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가 이거는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진핑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이 어떤 국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정해놓고 특히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정해놓고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걸 전제로 해서 꼭 뭔가를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적 유연성은 사실 트럼프 정부에 와서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굉장히 뚜렷해지고 그 전에는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전략적 모호성만 유지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일본과 방기해버렸죠. 거의 방기한 수준이었어요. 오바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접근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진짜 큰 변수는 트럼프 변수 못지않게 북러 군사동맹입니다. 이건 한반도 지형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북러가 군사동맹을 딱 맺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육자회담은 빠이빠이. 육자회담은 빠이빠이입니다. 육자회담이 존재했던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압력을 핵 개발과 관련된 압력을 넣는다는 전제하에서 육자회담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군사동맹 혈맹을 맺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핵 상관없어 입장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핵에 대한 인정을 해버리고 인정을 해버리고 북한에 인정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그야말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외교 정책이 사실 큰 어떤 포션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계속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계속 압박을 넣어다오.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에 대해서 어찌됐든 같은 어떤 단일 대우를 해다오였는데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그 레버리지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재래식 전투에서 가장 앞섰던 게 뭡니까? 전쟁에 참여해봤다는 거거든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봤다. 우리가 물론 이제 연령대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군사적인 어떤 실전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우위였는데 이제 북한은 물론 총알바지라는 어떤 비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드론의 어떤 맞습니다. 상황들, 드론은 현대전, 우리는 드론의 그런 어떤 연습만 하는 상황이지만 현대전을 북한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어쨌든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직 영수증만 들고 있지 대가를 더 치러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의 트럼프 변수와 북러 군사동맹이라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취해왔다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평화 위주의 정책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게 병역 문제 얘기 못했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실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황책부님께 드릴게요. 그럼 북러의 이 밀착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까 처음에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 비판할 때 너무 한미 동맹 원사이드로 해서 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다 망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많이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비판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스탠스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차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전제하에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그거는 휴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러우 전쟁 휴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키이우 방문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사직생 생직사를 외치는 그런 태도를 할 겁니까?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혈맹이 돼가지고 지금 10,000명이 갔네. 그리고 3차 파병을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어느 정도 내밀하게 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갔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군대를 파병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계속 각을 세울 겁니까? 관계 개선해야죠. 그래야 레버리지도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도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 가서 사직생 생직사 이런 식의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황방열 특보님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네요.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